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합평가 2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지문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현대소설이고요. 또 하나는 현대시 복합 지문입니다. 자, 이게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문학을 좀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비문학을 막 열심히 해요. 그죠? 여러분 그랬죠? 3학년 딱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문학은 내가 좀 개념도 공부해 놓은 게 있었고 가끔 좀 아는 작품 나오면 좀 쉽게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좀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비문학은 그때그때 지문 내용도 너무 다양하고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비문학 공부를 우리 친구들이 막 열심히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문학이 또 떨어지죠. 그쵸? 문학이 또 어렵게 느껴지죠. 이런 일들이 정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좀 위안이 되죠. 1차적으로. 그쵸?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1차적으로 위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위안을 드릴게요. 자, 이게요, 여러분. 문학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작품을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푼다라고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문학 점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학도요. 아는 작품 나오든 모르는 작품 나오든 똑같습니다. 이 작품이 이 작품이랑 엮이든 또 저 작품이랑 엮이든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은 다 같고요. 처음 보는 작품이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었던 작품이든 그것 때문에 쉽고 어려워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개념과 유형을 총동원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문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학 그냥 좀 포기하거나 흘려보내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이 또 개념을 적용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점수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현대소설하고 그리고 현대시 복합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늘 얘기하지만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141쪽에 9번부터 12번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자, 현대 소설 작품이 하나 나와 있죠.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라는 작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요. 9, 10, 11, 12를 봤을 때 뭔가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시대 배경이라고 할 만한 보기는 아쉽게도 안 주어져 있네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에 배경 지식이 안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작품을 읽으면서 최대한 시대 배경을 암시하고 있는 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어요. 앞부분의 줄거리도 여러분 가끔 보면 앞부분의 줄거리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수능에 나올 때도 이렇게 앞부분 줄거리나 중략 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가 지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참고하라는 내용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지문의 일부예요. 알겠죠? 이 네모칸 안에 지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지문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정보는 다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앞부분 줄거리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뱃사공 삼바오는 전쟁터로 나가는 됐네요. 그쵸? 자, 시대적 배경 뭡니까?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뱃사공 삼바오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용팔이 두칠이 천다리를 배에 태워서 육지로 보낸다. 이후에도 마을 청년들이 더 전쟁터로 끌려 나갔고 한참 뒤에 두칠이가 부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용팔이와 천다리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공 삼바오의 직업이 뭡니까? 뱃사공이죠. 그러면은 이 삼바오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전쟁터로 아이들을 보내고, 그쵸? 또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전해주고, 또 여기 보면 두칠이가 부상을 입어서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 돌아오는 두칠이를 실어오고, 이런 역할을 이 삼바오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가는 사람들,
또 전쟁에서 피해를 입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주인공이겠죠. 자, 그러면은 지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삼바오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갖다 대놓고 가까워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이거 좀 웃기긴 하죠. 그쵸? 보통 우리가 안면이 있다라 그러면 사람한테 쓰잖아요. 너랑 나랑 안면이 있는데, 뭐 우리가 구면인데, 네, 자전거랑 안면을 트셨네요. 그죠? 자, 뭐 그냥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자전거였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빨간 자전거였다. 그럼 뭘까요? 그쵸? 이거 편지 배달하는, 즉 집배원의 자전거가 될 겁니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오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우리 용팔이한테서 오는 게 아닐까? 자,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낯이 선 사람이었다. 자, 여기도 살짝 그 소설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전거를 봤는데 자전거가 낯이 익어요. 예전에 본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가슴이 뛰죠. 우리 아들한테서 온 편지를 싣고 오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자전거에서 내리는 사람은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 겁니다. 이미 한 번 약간 기대가 살짝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결국 용팔이한테서 온 편지는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 보세요. 어떤 편지인지.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이고 맞지요? 자, 야,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는겨? 양봉재라는 사람 있는 게, 야, 있구마. 천다리 저거 어르신네구마. 어디서 왔는겨?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다리에서 왔는겨?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는 게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군수? 자, 이게 뭡니까? 자, 지금 그 양봉재라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누구냐 하면 천다리네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럼 천다리한테서 온 편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다리가 아니라 군수가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삼바오가 깜짝 놀라죠. 오, 양봉재 씨, 군수한테 편지도 받고 대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하는 게, 부럭하는 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일부러 다 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물어보니까, 자, 배달부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장난하러 댕기는 사람인 줄 아는 게 허허.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오에 벌어진 입은 쉬 다물리지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주며 나한테는 없는교 편지 배 삼바오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그쵸. 나는 용팔이한테서 편지가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 천다리 어르신네한테만 가는 편지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서운함을 느끼죠. 그러나 삼바오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생원, 그쵸? 양봉재라는 그 양생원 인재에 팔자 고치는 거 아닌가? 곧장 감격스러웠다. 군수한테 편지도 받고, 그쵸? 높은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되게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쵸. 자, 그런데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생원에게 군수라니. 그죠? 당치가 않은 거죠. 그렇게 높은 사람이 양생원한테 편지를 보낼 일이 있을까? 좋은 일로? 어때요? 살짝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 편지까지 보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살짝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자, 그러더니 이야기는 바로 다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 배를 목적지에 대고 배달부가 편지를 그 집에 배달을 했고 양생원네 집에서 편지를 꺼내서 읽었겠죠. 그 사실들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 다음 나온 결과가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자, 물론 양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칵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끊었다. 대열이도 덩달아 삐삐 소리를 질렀다. 천다리가 뭐 어쩌고, 뼈다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뭘까요? 설마 편지의 내용이 천다리가 뼈다귀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천다리와 뼈다귀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다리가 죽었다는 얘기겠죠. 천다리의 유골만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두치리는 다쳐서 왔습니다. 천다리는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략 부분 밑에 보세요.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했다. 자, 지금 중간에는 뭐 어떤 내용이 생략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면인데 삼바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누굴까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아마 중략 부분에서 등장을 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려고. 알겠어요? 자, 전쟁터에 필요한 군인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즉 청년들을 군인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여긴 징병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한 명은 가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고 한 명은 가서 죽어서 왔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를 데려가려는 것이냐? 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술기와 함께 온몸에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 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입술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삼바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요? 벌써 몇 명을 데려가서 죽이고 다치게 하고 분노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천다리는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다리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파리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되지. 또 누굴 데려가려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오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자,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 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자,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렇죠? 내가 정말 안 돼. 이렇게 또 애들을 보낼 수는 없어. 화가 나. 분노했지만 막상 그 총을 둘러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이 뜨거운 게 뭘까요? 눈물이겠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을 보시면은 삼바오의 심리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해서 A, B, C, D, E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자, A를 보면, 자, A는 뭐였냐면 아까 맨 처음에 빨간 자전거를 보고 나서 삼바오가 막 가슴이 뛰는, 그쵸? 혹시 우리 아들 용파리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가슴이 뛰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뭐였죠? 감격스러워하는 부분. 자, 양생원에게 군수가 편지를 보냈다. 아, 이제 양생원 팔자 고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뭔가 마음이 감격스러워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자, 이게 삼바오가 생각했던 대로였나요? 아니죠. 아들에게서 올 줄 알았던 편지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뭐예요? 군수에게서 편지가 온다는 것은 그렇게 감격스러울 만큼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11번에서 1번 보세요. A와 B로 보아서 삼바오는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 A와 B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자, 입술이 부들부들 떨린다라는 거. 삼바오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자,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죠? 천다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써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읽고 나니까 어때요? 화가 나죠. 왜 자꾸 우리 청년들을, 우리 동네 아이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돌려보내느냐. 자, 그러니까 2번 보세요. C는 편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인에 대한 삼바오의 변화된 인식. 예전에는 아마 그 징병꾼들에 대해서 분노 같은 거, 이런 것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다리에 관한 편지를 받고 난 뒤에 삼바오는 어때요? 그 편지의 내용을 알고 난 뒤에 삼바오는 그런 외부인들에 대한, 징병꾼들에 대한 분노, 거부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인식의 변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자, D에는, 자, D가 뭐였죠? 좀 전에 읽었던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게 되는 거겠죠. 4번 보세요. 3번이죠. D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감이 드러나는군. 그쵸?
내가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까? 비애감, 슬픈 겁니다. 슬프니까 눈물이 났겠죠. 그쵸? 그래서 A, B, C, D까지 이렇게 1, 2, 3번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이 삼바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뱃사공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나룻배 하나를 가지고, 그쵸? 이쪽과 저쪽을,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혹은 편지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징병군들이 이 마을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려면 당연히 이 배를 타야 돼요. 이 배를 타고 마을로 들어오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 배를 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의 역할, 뱃사공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자, 삼바오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저것들을 안 태우면 그만이겠다. 저 사람들을 태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옳지! 삼바오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이춤을 불끈 축혀 올렸다. 좋은 수고 말고 해서 배를 얼른 저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강길을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즉, 길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외부인들을 차단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불이 나게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여기 탈 사람 있어.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오는 입 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씩 핥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테면 한번 타보지. 흥, 콧방귀를 팍 끼워준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게 통쾌해요. 그쵸? 이렇게 통쾌하고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삼바오는 통쾌했지만 마지막 줄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삼바오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려 왔다. 그쵸? 분명 언젠가 자기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만 못 오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딴 배 타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삼바오가 지금 한 행동은 통쾌한 행동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오스스 떨려왔다. 여기에 동그라미 2가 되어 있는데 자, 4번 한번 봅시다. 11번에 4번. 2에서 삼바오는 자신의 행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는 거 인식을 했으니까 그쵸? 끝까지 통쾌한 게 아니라 떨면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A에서 E로의 변화는 세계에 대한 삼바오의 인식의 확대에 따른 것이군. 글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A에서는 뭐예요?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그런 착각이 나타났습니다. 1번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요. 몸이 떨려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아,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니구나. 결국 삼바오는요.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고 끝에서는 역시 뭐예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바오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동안 뭔가 인식이 확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인식이 확대된다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폭이 넓어지거나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 5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심리 변화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 알았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자, 이때 그 삼바오의 뒤통수를 치고 간 희한한 생각 뭘까요? 뭐예요? 그 뒤로 삼바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기억. 징병꾼들을 배에 태우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기억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삼바오만의 대응 방식이다. 그쵸?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독특한 그런 행동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골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리을 보세요. 반동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아, 선생님 이거 삼바오가 대결한 거잖아요. 나름. 그런가요?
자, 적극적인 대결 의지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가가지고 정말 완전히 저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맞선다기보다는 다만 배를 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극적인 대결 의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면에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보세요. 자, 독백적 어투로 인물의 내면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보면은요, 삼바오가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 서술의 중간중간에 따옴표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지요. 그쵸? 보세요. 어디 있죠? 자, 일단 그 지문의 맨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다섯째 줄.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 말고. 이거는 서술자의 말이 아니죠. 그죠? 서술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삼바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냥 서술하듯이 써준 겁니다. 마치 서술자가 삼바오인 것처럼.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 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데려가라고 만든 줄 아나? 안 되지, 안 돼. 이거는 따옴표가 없어도 삼바오의 내면을 그대로 진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자, 개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내적 독백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독백은요, 꼭 1인칭 시점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3인칭 시점이지만 중간에 어때요? 따옴표 없이 이 사람의 말, 옳지, 뭐 아니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이런 말들이 따옴표 없이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물의 내면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서술한다라고 해서 내적 독백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보시면은 독백적 어투로 인물의 내면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들의 성격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인물들이 그런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물 간의 갈등이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다만 그 징병꾼들과 삼바오의 어떤 갈등 살짝 나와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시점의 변화를 주어 인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선택지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거의 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선택지입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 그렇게 시점을 마구마구 바꾸어가면서 쓰는 소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선택지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내적 독백 부분에서 이걸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이 3인칭 시점과 1인칭 시점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시점의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내적 독백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인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지도 않았죠. 4번 안 돼요. 자, 그다음에 5번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대등하게 그냥 나란히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병렬적 구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12번 봅시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나룻배, 그쵸? 나룻배 요거고요. 자, 니은은 편지입니다. 자, 둘 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룻배는 마을과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편지 역시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마을과 세상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소설 지문 이렇게 끝내고요. 오늘도 역시 명언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유나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성공을 이루기 전에 수많은 일시적 패배와 몇 번의 실패를 겪는다. 패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논리적이고도 쉽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포기다.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조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이유이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마구 찌르는 그런 명언이네요. 그쵸?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면 뭐 심정적으로 생각해봐도 포기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봐야 어차피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드는데 차라리 포기해버리면 앞으로의 비용과 시간은 아끼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중간에 접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지만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때요? 대다수가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살 거예요? 남들 사는 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그쵸?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여러분 더 도와주도록 할게요. 특히 언어 영역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 현대시 복합 지문입니다. 자, 현대시 복합 지문. 자, 오늘 마지막 개념 막차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선생님 할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알죠? 이제 30초의 투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설마 아직까지도 내가 이걸 실제로 안 해봤다. 반성하세요. 도대체 선생님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 선생님 강의 들을 자격도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자격 이제 들어도 돼요. 들어도 되지만 이거 좀 하고 들으란 얘기예요. 제발. 이게 얼마나 정말 효과 만점인데요. 자, 30초의 투자 반드시 하고 들어가십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있다면 정보를 얻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까지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0초의 투자 어떻게 할까요? 자, 문제가 4개가 있네요. 13, 14, 15, 16이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니까 가 한 작품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가 작품 보고 14번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나 작품하고 다 작품을 해야지 16번 문제가 풀려요. 기억하고 니은이 각각 나다에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가나다 세 작품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13번하고 15번에 있습니다. 먼저 보기가 있는 15번을 볼 거고요. 마지막에 공통점 묻는 13번 문제. 이런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마 여러분 이 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어려운 시 같지는 않은데, 그죠? 짧고, 그죠? 길이가 뭐 긴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문장 되게 짧은데, 근데 어려운 말도 딱히 없는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게 내용이 안 잡히는 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나온 세 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시 자체에 쓰인 단어들은 안 어려운데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그런 시예요. 선생님도 알아요. 이해해요. 자,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만 그럴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봅시다. 자, 먼저 가시를 보세요. 자, 가시는요, 제목이 정천한해 이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선생님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정천한해라는 제목이 무엇일까? 시를 읽다 보면 좀 의문이 풀리죠. 여기에서 천은 하늘이고요. 그렇죠? 해는 바다예요. 자, 그러면서 정하늘 한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한번 보세요. 가을 하늘이 높다기로 정하늘을 따를 소냐, 봄바다가 깊다기로 한바다만 못하리라. 이게 뭔 소린가? 자, 가을 하늘 높죠. 봄바다는 또 깊다네요. 그런데 가을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정하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정하늘이라는 게 실제로 정스카이, 실제로 이런 하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이요. 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한 바다가 깊다라는 것도 한 바다라는 바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sea, 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한이 그만큼 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정과 한을 합치면 뭐예요?
정안이죠. 우리가 왜 이별의 정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별의 정안이라는 거, 그 정안이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은, 넘치는 그런 나의 어떤 심정과 감정과 그리고 정말 깊은, 그죠? 뿌리가 깊은 그 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그만큼 높고 또 깊다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비교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높은 건 하늘, 깊은 건 바다예요. 그럼 걔네들이랑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높고 그것보다 더 깊다고 한다면 이 정안이라는 것의 높이와 깊이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죠. 결국 이 작품은 자신의 정안에 대한 시입니다. 그럼 계속 보세요. 2연. 높고 높은 정하늘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또 밑에 보면 깊고 깊은 한바다가 병될 것은 없지만은 이 사람은 정한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정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죠? 싫은 건 아니지만 손이 낮아서 오르지 못하고 다리가 쩔러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짧아서라고 돼 있어요. 다리가 짧아서 건너지 못하는 것. 즉 정한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올라가지 못하고 이것을 건너가지 못하는, 즉 이 정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싫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손이 자라서 오를 수만 있으면 정하늘은 높을수록 아름답고 다리가 길어서 건널 수만 있다면 한바다는 깊을수록 묘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어때요?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오르지 못해서 그렇지 오를 수만 있다면 정이라는 거. 내가 건너지 못해서 그렇지 건널 수만 있다면 한바다 깊은 거. 즉 이 정한이란 높고 깊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게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높으면 안 돼요. 깊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단서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깊을수록 높은 것일수록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정하늘이 무너지고 한바다가 마른다면 차라리 정천에 떨어지고 한해에 빠지리라. 아, 정하늘이 높은 줄만 알았더니 님의 이마보다는 낮다. 오, 지금까지 계속 정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님이죠. 자, 정하늘 높은 줄만 알았는데 그보다 더 위에 누가 있다? 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바다가 깊은 줄 알았는데 님의 무릎보다는 얕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존재가 나타났죠. 그렇죠? 이 님이라는 더 큰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님을 붙잡게 된다면 나는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걸 만나게 되니까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님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님일까요? 아니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이야 낮든지 다리야 쩌르든지 정하늘에 오르고 한바다를 건너려면 이 님에게만 안기리라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초월적인 경지,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정천한해라는 작품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 영탄적 표현 찾으려면 뭐 찾으라고 그랬죠? 감탄형 어미를 찾거나 감탄사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감탄사 있잖아요. 그쵸? 자, 어디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연에 있죠. 자, 그래서 정하늘이 높은 줄 알았더니 님의 이마보다 낮네? 한바다가 깊은 줄만 알았더니 님의 무릎보다 얕네? 뭐예요? 님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1번 보면 이러한 영탄적 표현, 를 통해서 뭘 표현한다? 깨달음을,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조의 방식으로 화자의 현실적 한계, 이거는 뭡니까? 하늘은 높은데 내 손은 낮아요. 그죠? 바다는 깊은데 다리가 짧아요. 조금 슬프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런
대조의 방법, 그쵸? 이것을 통해서 손이 낮고 다리가 짧은 화자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나주고 있다. 이연에서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 3번 대꾸의 방식. 이 대꾸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할 수 있죠. 그쵸? 보면은 4연하고 6연을 빼고 나머지 연들은 다 대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관한 거, 바다에 관한 거. 서로 다 어때요? 겹쳐지죠. 그쵸? 짝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꾸의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자, 가정적 상황 뭐예요? 정하늘에 오르고 한 바다를 건너라면, 자, 뭐뭐 한다면 가정적 상황이죠. 그쵸? 그러고 나서 님에게만 안기리라. 그쵸? 이 사람이 지향점이 뭔데요? 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4번도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은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품에서 의문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맨 처음 두 줄에 나오죠. 그쵸? 가을 하늘이 높다기로 정하늘을 딸을 쏘냐? 라는 얘기는, 자, 딸을 쏘냐?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실제로 이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죠?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딸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그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리법 맞아요.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서리법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극복 의지가 뒤쪽에 가면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화자의 극복 의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죠. 그쵸? 그저 정하늘이 높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 5번이 되겠죠. 되셨죠? 자, 이제 나 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작품은 풀리는 한강가에서 라는 작품이에요. 자, 강물이 풀린다 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물이. 강을 막 묶어놨다가 풀 수 있나요? 리본처럼? 그건 아니죠. 이건 뭐예요?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어있던 강물이 봄이 되면서 녹는 거죠. 그래서 강이 풀린다라는 것은 얼음이 녹는다, 얼어있던 강이 녹는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아, 뭐야? 아니, 강물이 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봄이 됐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막 강물이 풀리다니? 아, 뭐하러 또 풀리지? 막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봅시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기러기같이, 설이 묻은 섣달의 기러기같이, 자, 뭐뭐같이 직유법 사용했죠. 그쵸? 그러면 이 기러기는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보세요. 자, 설이 묻은 섣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장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그쵸? 자, 여기에서 기러기는 누구를 비유한 것이다? 나를 비유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비유죠. 이 유사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설이 묻은 섣달의 기러기. 이 기러기에게 서리가 묻어 있어요. 설이 차가워요. 얼음이에요. 고통스럽죠. 그쵸? 그 기러기처럼 하늘의 얼음장을 가슴으로 깨뜨리며, 즉, 그 어려운 현실, 그쵸? 현실의 고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깨면서, 직접 부딪히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울고 가려고 했는데,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 역시 뭐예요?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러기가 서리를 깨고 가는 것처럼, 얼음장 하늘을 깨고 가는 것처럼 나 역시 고난을 헤쳐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이 얼음장 같은 암울하고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강물이 풀리면서
나에게 햇빛과 물결을 주는구나. 햇빛, 물결 하면 뭐예요? 좀 더 설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따뜻한 그런 느낌이 주죠. 뭐예요?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난 속에 빠져가지고 이것과 싸워야겠다, 이것을 이겨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봄의 강물이 풀리는 것을 보면서. 자, 저 민들레나 쑥잎풀 같은 것들, 이게 뭐예요? 민들레, 쑥 이런 거겠죠. 자, 민들레랑 쑥 같은 거는요 원래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얘네들 계속 자라거든요. 죽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생명력 강한 것들이 봄이 오면서 다시 자라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부활, 이런 것들의 다시 자라남,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고개 숙여서 보라고 함인가? 이게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고개 숙여봐. 이게 아니라 고개 숙여보라고 한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서 그 생명력 강한 것들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건가? 봄이 온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것인가? 자, 황토 언덕 꽃상여 떼과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 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자, 그래서 이 시는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손에 잡히지는 않는 시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렵고 그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걸 외롭게 혼자서 극복하려 했던 그런 고난 속에 빠져있던 화자의 마음에 봄이 다시 희망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를 봅시다. 자, 다시에는 샘터에서라는 그런 시인데요. 자, 여기에도 역시 자연물이 나오게 됩니다. 주된 자연물 누가 나오죠? 까마귀가 나오죠. 자, 그럼 보세요. 까마귀라는 어떤 대상이,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대상의 속성을 한번 봐주라는 거예요. 대상의 속성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얘를 꾸며주는 서술어 혹은 이 뒤에 나오는 수식어죠. 그렇죠?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 혹은 얘 뒤에 나오는 서술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까마귀가 어떤 애인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새벽 노을 속 까마귀 떼 잠 깨어 날아오른다. 자, 서술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날아오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깃들인 자리 대숲 댄잎에 내린 된서리에 부리를 닫고 사나운 꿈자리 날갯짓으로 훨훨 털어내며 날아오른다. 자, 역시 날아오른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잠에서 깨서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댄잎에 내린 된서리. 이 까마귀는 된서리 맞은 애고요. 그쵸? 꿈자리도 사납죠? 자, 사나운 꿈자리. 자, 이런 것들을 날갯짓으로 훨훨 다 털어내며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 역시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극복하고 날아오르는 삶을 까마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눈녹임물 다시 논밭에서 서리발로 일어선 텅 빈 들판 위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칼날바람 타고 잇따라 보세요. 쉽진 않아요. 날아오르는 게. 칼날바람, 정말 그 칼날과도 같은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그런 고통 같은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극복해낸다는 겁니다. 어느새 수백 수천의 까마귀 결빙의 하늘에서 만나 날아올라서도 완전히 우리에게 파라다이스 이런 게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결빙, 그쵸? 꽁꽁 얼어있는 하늘에서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른다는 거죠. 원물을 춘다. 거친 숨결 하늘에 뿜어 드디어 능선 위로 불끈 해가 솟는다. 자, 이 까마귀들이 꽁꽁 얼어있는 하늘에서 춤을 추니까 이 까마귀들의 거친 숨결 얼어있는 하늘을 녹였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해가 뜨게 됩니다. 즉, 이 고난을 극복하려는 아무리 힘들어도 날아오르려는 이런 자세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게 돼요? 해가 찾아오죠. 즉,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풀기로 했죠. 자, 16번. 기역과 니은의 시적 기능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자, 기역은 기러기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까마귀였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기러기.
현실에 대한 만족감 드러내나요? 자, 기러기 아까 어떤 거였어요? 설이 묻은 섣달의 기러기. 하늘의 얼음장을 가슴으로 깨치면서 울고 가는 기러기. 여기서 무슨 현실의 만족감이 있나요? 1번 안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기러기.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자, 이 기러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뭔가 생각을 바꾸게 되나요? 기러기가? 아니죠. 나는 원래 저 기러기처럼 살려고 했는데 강물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거죠. 기러기가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까마귀 같은 경우에도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다시에서는요, 화자는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기러기. 화자의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쵸? 화자는 그 기러기를 보면서 그 이전까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 기러기처럼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내 가슴으로 헤치고 살아갈 거야 라는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마귀는 뭐예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날아오르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거죠. 3번이 맞네요. 3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기러기. 비극적인 정서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까마귀에서 풍류와 흥취의 정서, 이런 거 읽어내면 큰일 나죠. 그쵸?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기러기. 화자의 심리 상태를 직접 드러내준다. 이게 어떻게 직접이에요? 기러기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건데 간접이죠. 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까마귀에 대한 설명 5번에서 뭐라 그러죠?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까마귀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나타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까마귀를 보고 뭔가 배우겠죠. 그쵸?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창작에 있어서 첫 부분은 첫 연 혹은 첫 행이 되겠죠. 자,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촉발성, 예민한 집중력이 요구된대요. 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첫 부분에서 배경, 중심 소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품의 구체성을 획득한다. 즉, 이 시들에 나와 있는 가나다 새 작품에 나와 있는 첫 부분, 여기에 어떤 배경들, 어떤 중심 소재들이 나와 있는지를, 또 이것들이 얼만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가에는 뭐가 나와요? 가을 하늘, 봄바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을 하늘과 봄바다에서 가을과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활용하죠. 그죠? 뭐 나와 있는데 그대로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강물이 풀린다 라는 건 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에서의 봄으로의 계절 변화를 의미함으로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는 새벽 노을, 새벽 시간이네요. 그쵸?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역시 문제가 없죠. 4번이 보세요. 자, 가는 가을 하늘과 봄바다를 다른 대상과 견주어 시상을 전개한다. 이건 맞지요. 그죠? 자, 가을 하늘과 뭐? 정하늘. 봄바다와 뭐? 한바다. 이거를 비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심 소재인가요? 자, 이 시의 중심 소재가 정말 가을 하늘과 봄바다예요? 아니죠. 정과 한이죠. 그래서 이걸 중심 소재로 생각했다라는 점이 잘못돼서 4번이 답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다음 5번. 나는 강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맞죠. 그쵸? 나에서는 강물 계속 나옵니다. 그쵸? 자주 나오는 애는 선생님 비문학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핵심어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애가 중심 소재입니다. 됐죠? 15번, 4번. 자, 마지막으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의 공통점. 1번, 자연으로부터 삶의 태도를 본받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삶의 태도를 본받는 거, 뭐, 다 작품 정도? 까마귀에게서. 그죠?
가 같은 경우에는 삶의 태도를 본받고 있는 거 없지요. 그렇죠? 자연물, 뭐 가을 하늘, 뭐 봄바다, 뭐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뭘 본받지는 않아요. 1번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연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는 다 아니에요. 그죠? 자연은 오 아름답다 막 찬미하고 이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이게 답이죠. 이게 뭐예요, 결국? 시에다가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렵게 써서 그렇지. 그쵸? 자, 그러면은 세 작품 모두 자연물 나오잖아요. 시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자연물이 활용이 되잖아요. 가에서는 하늘과 바다라는 걸 활용을 했고, 나에서는 강물이라는 거, 다에서는 까마귀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4번, 현실에서 벗어난 자연을 이상적 공간으로 설정한다, 셋 다 이런 거 찾아볼 수 없고, 5번에서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건 가에서만. 하늘은 높은데 손이 낮다. 바다는 깊은데 다리가 짧다. 이런 부분 거기에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평가 2를 끝을 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1시간 내에 종합평가 3을 다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습, 문제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다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